네, 그래서 바로 VA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A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이미지를 압축하고 봉환하는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확률 모델과 딥러닝을 결합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아이고,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우선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점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A는 잠재 변수 모델을 다룹니다. 잠재 변수 모델은 관측된 데이터 뒤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 Z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X이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숨은 요인들, 뭐 형태나 스타일, 두께 이런 것들이 Z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 Z를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관측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Z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저 왼쪽에 보이는 수식인데 그 X가 주어졌을 때 Z의 확률을 뽑아내는 그게 사후 분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분포를 계산하려면 분모에 있는 요 P 세타 X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널 라이클리 후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널 라이클리 후드를 계산할 때는 가능한 모든 Z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잠재 변수가 있는 공간의 차원이 커지거나 디코더가 뉴럴 네트워크처럼 복잡하다면 이 적분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요 사후분포를 구하지 못하면 잠재 변수를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성 모델 전체의 학습이 막히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기존 변분 추론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민필드 버레이셔널 인퍼런스에서는 데이터마다 요 버레이셔널 파라미터를 따로 최적화해야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100만 개 이미지가 있었다고 치면은 사후 분포에 대한 최적화도 100만 번 그리고 추론도 100만 번 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 이 방식은 뭐 작은 데이터셋 혹은 단순한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파라미터가 많고 그리고 데이터가 큰 상황에서는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VA는 이때 데이터마다 요 사분포를 따로 최적화하는 대신에 인코더 뉴럴 네트워크가 입력 X를 보고 바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는 몬테카를로 그레디언트 비어리언스 문제인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분산이 너무 크다는 문제입니다. 확률 모델에서는 요 위에 수식과 같이 기대값이 들어간 목적 함수를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샘플링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정합니다. 근데 이때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너무 크면 학습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어, 그 위에 있는 식처럼 Z를 샘플링해서 FZ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 때 샘플링된 Z가 조금만 달라져도 FZ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그레디언트 방향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 말은 모델이 어느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안정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 미분이 샘플링된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인코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균이나 분산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레디언트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VA에서는 이 분산에 대한 문제를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릭을 통해 해결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는 딥러닝과 결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딥러닝이 성공적으로 학습 가능한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팩 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미니 배치를 통해 학습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근데 기존 모델에서는 중간에 그 랜덤 샘플링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 잠재 공간에서 랜덤으로 Z를 샘플링하는 연산이 있는데 이 랜덤 연산은 일반적인 함수처럼 미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뒤로 역전파되다가 샘플링 지점에서 끊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코더는 파라미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분값의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분산도 크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레디언트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학습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민필드 방식처럼 데이터마다 별도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면 미니 배치 기반으로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본격적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VA는 실제 데이터 X가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관측하는 이미지가 결과이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숨은 원인이 Z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요 도식을 보시면 그 세타로부터 시작하는 곳에서 실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실선이 생성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 Z를 먼저 뽑고 그 Z로부터 아래로 X를 생성하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점선은 이제 그 사후분포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근사하는 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타는 디코더 또는 생성 모델의 파라미터이고 왼쪽에 있는 파이는 인코더 또는 리코그니션 모델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A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향과 데이터를 보고 잠재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론하는 방향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왜 어려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위쪽에 있는 수식인 marginal likelihood부터 보겠습니다. 이 marginal likelihood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 X가 나올 전체 확률, 그러니까 PX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요 잠재 변수 Z가 있는 모델에서 PX를 구하려면 가능한 모든 Z에 대해 PX PX 컨디션 그러니까 Z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을 모두 더하거나 적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Z가 큰 데이터셋에서는 보통 고차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VA에서 그 Z를 32차원 벡터로 잡았다고 해봤을 때 각 차원마다 계산을 위해서 10개의 지점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경우의 수가 10의 32승이 돼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후 분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는 어, 아래에 있는 x가 주어졌을 때 z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가 바로 위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했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분포로 근사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VA의 목적 함수인 엘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엘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분포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엘보라는 목적 함수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로그 px라는 게 KL 다이버전스와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로스를 좀 합쳐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어, 이때 KL 다이버전스가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포가 있고 모델이 만들어낸 분포가 있으면은 이 두 분포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게 항상 수학적으로 0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분포가 완전히 같아질 때만 0이 되고요. 그래서 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그 px라는 고정된 상수값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엘보라는 식은 그 아래에 있는 하한선,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엘보를 계속 크게 만들면 로그 px라는 고정된 값으로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근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보를 최대화해서 이 로그 px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는 것이 이 목적 함수의
결과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릭이랑 SGV인데요.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인코더가 평균과 분산을 예측해서 그 값을 정규 분포의 파라미터로 세팅하고 그 분포 안에서 랜덤하게 Z를 샘플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샘플링이라는 랜덤 연산이 중간에 들어가서 역전파 과정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인코더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해결책이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 추출을 아예 계산 과정 밖으로 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수식을 보시면 입실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코더는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로 뽑고 그리고 랜덤 노이즈를 입실론으로 따로 뽑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Z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 사칙 연산 관계가 되고요. 이 오른쪽 시처럼 단순한 사칙 연산 관계가 되고요. 랜덤성은 요 입실론이 담당하고 평균과 분산은 인코더가 계산하게 된 값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코더에서 계산된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Z 그리고 평균 분산 그리고 인코더 파라미터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VA가 엔드 투엔드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어토인코더는 입력 X를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로 압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을 하나의 점으로 보내는 식으로 압축을 하는데 VA는 하나의 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의 확률 분포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코더는 Z 자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Z의 분포를 나타내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그 분포에서 샘플링된 Z를 받아서 다시 X를 생성하거나 복원을 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디코더의 출력 분포가 달라지는데 실수형 데이터 그러니까 픽셀 값이 연속적인 일반 이미지면 디코더 출력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는 주로 MSE 로스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엠리스트처럼 픽셀이 0 또는 1에 가까운 이진 이미지면 디코더 출력이 베르노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디코더는 각 픽셀이 1이 될 확률을 출력하고 손실합 순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릭의 핵심은 인코더가 만드는 확률 분포 내부에서 바로 랜덤 샘플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신경망과 독립적인 표준 분포에서 랜덤 노이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입실론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계산한 뮤와 시그마를 이용해서 Z는 뮤 여기 왼쪽에 있는 수식과 같이 뮤 더하기 시그마와 입실론을 어, 그 원소 곱을 한 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Z가 미분 가능하게 되게 되고 디코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코더까지 백프로파게이션이 돼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엘보 그 최종 목적 함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엘보는 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컨스트럭션 텀이고 다른 하나는 KL 다이버전스 텀인데 먼저 이 리컨스트럭션 텀은 디코더에 그 잠재 변수 Z를 넣었을 때 원래 데이터 X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관된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디코더의 분포 과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E 로스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식이 이제 KL 다이버전스 식인데 인코더가 만든 근사 사후 분포와 우리가 정한 기준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둘 다 가우시안 분포로 두게 되면 KL 다이버전스가 적분 없이 깔끔한 수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뮤와 시그마에 대한 사칙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 리컨스트럭션만 열심히 학습하고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인코더는 복원만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잠재 공간에 여기저기 멀리 흐트러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 인코더처럼 잠재 공간에 빈 공간이 많아지고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또 KL 턴만 강하게 작용하고 리컨스트럭션을 신경 쓰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비슷한 그 잠재 분포로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어, VA에서는 이 두 항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A가 기존 연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한 부분인데요. 먼저 웨이크 슬립 알고리즘은 VA와 구조가 꽤 비슷한 알고리즘인데요.
리코그니션 모델과 그리고 제너레이션 모델이 있고, 요게 리코그니션 모델이 데이터를 보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론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 요 웨이크 슬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목적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최적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로그 px를 최대화한다는 수학적 목표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VA는 엘보라는 하나의 목적 함수를 직접 최적화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SVI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분산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 이때 이 분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근데 VA는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랙을 통해서 노이즈를 밖으로 빼서 아예 분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오토인코더는 이제 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리컨스트럭션을 좀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복원만 잘 시키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유용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다른 규제를 직접 추가를 했어야 했는데, VA는 일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리컨스트럭션과 그리고 KL 정교화하는 부분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복원을 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엠니스트와 페리 페이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엠니스트는 이진 데이터로 보고, 그리고 요 얼굴 데이터는 연속값 이미지 데이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특성에 맞게 디코더 설정도 다르게 했고요. 엠니스트와 그 얼굴 데이터가 각각 다른 디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분포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대신 같은 수의 히든 유닛을 갖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웨이크 슬립에 비해서 AVB가 좀 더 높은 값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기준으로 아까 있었던 AEVB와 이게 저희가 설명하는 그 모델이고, 웨이크 슬립 그리고 몬토카를로를 비교를 한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AVB가 웨이크 슬립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고 그리고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도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엠니스트처럼 큰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VA 같은 경우에는 미니 배치 기반으로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데이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제 기여한 바로는 VA가 단순히 어토인코더 구조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분산이 크거나 혹은 라이클리후드 계산하기 어려웠던 것을 좀 더 학습할 수 있게 새로운 그러니까 SGV 이스티메이터를 제안했다는 점이 있고요. 리파라미터제이션 트랙을 통해서 샘플링 과정을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로 하나의 뉴럴넷처럼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VB 알고리즘은 데이터마다 반복적으로 그 변분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가 한 번에 포워드 한 방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게 됐고요. 앞선 실험에서도 AVB가 웨이크 슬립보다 더 빠르게 수렴했고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모델과 그리고 뉴럴넷 학습을 연결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VA는 데이터를 잘 복원하면서도 잠재 공간을 생성 가능한 확률 분포 형태로 정돈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